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3 서울금융혁신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사회자 아나운서 이상진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귀한 걸음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분들이 이번 2023 서울금융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ENR 김태선 대표님 발제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선입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소희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린피스 전문위원 신지윤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지윤입니다. 네, 뉴스원 기후환경 전문기자 황덕현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가 주최하는 서울금융혁신 토론회는 금융관계기관 및 금융 관련 전문가들의 금융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적절한 금융정책 수립을 위해 토론회장을 마련하여 금융환경 개선과 서울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하여 개최되었습니다. 2023 서울금융혁신 토론회를 통해 서울을 국내외 경쟁 도시보다 더 나은 금융환경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탐구하고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변화를 위한 인사이트를 구축, 공동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나은 금융환경을 갖춘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변화를 기원하는 목적의 토론회인 만큼 문제를 비판하기보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춘 2023 서울금융혁신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의 발제 이후 75분간의 자유토론으로 진행이 되며 말씀하실 분들은 마이크의 버튼을 누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위원분들 간 상호 질문이나 반박 또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 서울금융혁신 제5회 토론회의 주제는 친환경 규제와 자본시장,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 대책입니다.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기반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나무 ENR 김태선 대표님의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한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에너지 탄소 시장 쪽에 전반적인 리서치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로 보면은 이제 증권회사의 리서치 센터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가 총 한 2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오기 전에 29페이지까지 이제 확대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기존의 24페이지짜리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15년 1월 12일 날 개장을 했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가 되게 되면 얼추 10년이 되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성숙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도 있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시장 실패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2007년도부터 유럽의 ETS 시장 쪽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많이 벤치마킹 했죠. 그래서 선진화된 시장이 EU ETS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대한민국하고 괴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한 괴리가 있고, 그래서 10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폼에는 아직까지 간극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주제가 탄소시장 전반에 대한 정상화 대책인데 상당히 어려운 주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 근데 해법은 상당히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부분에는 시장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짚어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과연 개선해야 될 얘기들이 뭐가 있는지,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짚어보고, 그러면은 개선해야 되는 것들만 뭐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대응책, 어떻게 대안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로 보시면은 뭐 첫 페이지에는 시장 정상화에 대한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페이지 4페이지가 저희가 이제 탄소 배출권 ETS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스킴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할당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배출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할당보다 배출이 적으면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은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리세션되는 바람에 할당이 많이 돼서 과잉으로 해서 이제 할당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쪽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과잉 할당이라는 거는 사후적인 그 판단이거든요. 할당할 당시에는 과잉인지 과소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 이후에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과잉인지 과소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과잉을 해서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이제 사후적인 결론은 바라보고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그거는 조금 그 멘트를 할 때 좀 조심스러워야 될 대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상품 스펙에 대한 거, 탄소 배출권 시장에 어떤 상품들이 언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거래 대상은 어느 주체들인지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5페이지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소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6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해 봤는데, 일단은 시장 구조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산업 부분하고 전환 부분에 대해서 그 주체들이 시장을 이끄는 그 가격 결정을 하는 그런 주체가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 산업하고 전환 부분에 대한 어떤 마켓 구조가 이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은 전환 부분이 그 매수세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경매 시장으로 다 빠져나갔고요. 그 경매 시장을 통해서 매수가 빈 자리를 이제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들이 이제 메꾸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가격 결정이나 어떤 수급 밸런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시장 조성자가 시장을 그 과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때 그 물량을 시장 조성자들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조성자의 역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러면 과연 시장 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좀 짚어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이틀이 시장 조성자잖아요. 그러면 시장 조성자의 기본적인 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은 어떤 새로운 상품이 처음 상장될 때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 1년이든 6개월이든 잠시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해주고 빠져나와야 되는 주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시장은 2015년 지금부터 시장 조성자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내일 모레면 10년 동안 시장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하지만 뭐 수급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 조성자가 필요로 한다라는 뭐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당위적인 그것하고는 좀 괴리가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 조성자의 역할은 조금 제한적이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ETS 시장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는 다시 또 표현하면 마켓의 스트럭처, 마켓 플레이어에 대한 어떤 구성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대목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큰 대목입니다. 거래 할당량 전체에서 거래되는 양이 몇 %냐라는 것들을 이제 짚어봤는데요. 대한민국은 평균적으로 5.8%입니다. 100개를 할당하게 되면은 그 중에 5.8개만큼만 거래가 되는. 우리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그 주식 그 종목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20%에서 30%가 되거든요. 상장된 것 중에
20에서 30%가 거래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거래량 회전율이 낮다라는 것도 좀 짚어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마켓 밸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주식시장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전체를 봤었을 때 주식시장 쪽은 2천조 원의 가장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고요. 대한민국은 12조 원, 그 ETS는 12조 원짜리의 그런 시장입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죠. 그래서 할당 배출권 시장에서 12조 원이라는 그 규모는 그 코스닥 종목 중에 바이오 종목, 시가총액 세 번째에 해당하는 바이오 종목 한 종목 가치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시장인데 너무 규모가 작다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제한도 있고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증하는 대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매 시장 쪽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뭐 3차 계획 기간에는 유상 할당을 10% 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되고 있는데 그거는 유상 업종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에 대한 10%거든요. 그거 말고 실제로 할당량 전체에서 실제로 업체들이 경매를 통해서 물량을 사들인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라는 걸 봐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의 아주 낮은 그 유상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98.5%가 무상이다라는 얘기고요. 1.5%가 유상이죠. 우리가 종종 언론지상에서 얘기되는 10% 유상이다라는 거는 이제 표면적인 얘기이고 실질적인 거는 1.5%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마켓 메이커 쪽의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켓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증권사들에 대한 포션인데 순 누적이 보면은 한 48%고요. 샀다 팔았다 다 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70%가 넘는 어떤 한 시장에서 한 주체가 이런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포션이 높은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초반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에 대한 포션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만은 길게 봐서는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동안 쭉 시장 운영하면서 쭉 지켜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일 뭐 5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게 제일 의미가 좀 큰 얘기인 것 같아요. 정보에 있어서 비대칭성에 대한 것들이 심각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때는 모든 정보 공개가 공평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당 포션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가 된다. 그 나머지 적은 포션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 억셋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조금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심도 있게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외시장에 대한 거나 그리고 KOC 인증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공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뭐 인증위원회는 열심히 열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 논의된 것에 대해서는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할 때 장외 쪽에 대한 포션도 상당히 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전혀 없어요. 특히 수급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그 KOC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감하거든요. 발행량이 이번 달에 얼마 됐고 인증위원회에서 몇 개 그 KOC를 인증해 줬는지 이런 디테일한 그런 숫자들은 접근이 안 된다라는 것도 개선해야 될 중에 요인 중에 하나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는 지난 9월 20일인가요? 그때 뭐 환경부에서 발표한 시장 안정화 대책뿐만 아니라 뭐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해서 자료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캡처를 떴는데 참여자 확대 이거는 상당히 진지하게 했었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근데 저희 쪽에서 바라볼 때는 금융기관도 중요하지만 마켓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거 하게 되면 빠르게
대폭적으로 개인 플러스 기관 투자자 플러스 금융기관 다 들어오게 올 수 있게끔 뭐 2024년도부터 좀 빨리 좀 뭐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상품의 다양화라는 것들을 두 번째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ETN, ETF를 만들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5.8%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 뭐 관련된 금융상품을 만든다라는 것들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동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사실 개인 투자자가 ETN을 사게 되면 그 자금 가지고 운영사들이 시장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파는데 그 탄소배출권 KU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조금 공연불에 불과한 내용이다. 세 번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거. 2월 제한 완화, 시장 조치 개선. 제가 2013년도부터 이쪽 시장에 그 상품 디자인을 조금 관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 때 상장되기 전에부터 뭐 개선해야 될 것들, 시장 안정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쭉 해왔고 10년이 돼가는 지금 시점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은 늘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2월 제한을 했다, 뭐 풀었다 이런 거는 늘 있었던 일상이고요. 그리고 시장 안정화 조치도 수시로 바뀌었고 그래서 최근에 11월 29일 날에도 네 번째 뭐 시장 안정화 조치가 취해졌죠. 최저거래 가격이 발동이 됐고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발동될 때마다 어떤 기준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경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시장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쭉날쭉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거래 기반 강화 이런 것들은 뭐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니까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마켓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현황하고 정부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4가지 어떤 개선 방안을 얘기했는데 스팟 시장인 현물 시장에 대한 커다란 어떤 변혁이 없는 한 이런 것들은 조금 목화 시점에서 달성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소견입니다.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은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7페이지 보시는 거는 뭐 2015년 1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올해 저희가 11월 말까지 아마 엊그제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추세를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들쭉날쭉한 그런 시장이다. 가격 추세에 있어서도 좀 추세 일관성은 없고 등락이 심한 그런 마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 기준으로 해서 스파이크가 났다가 이제 축소됐다 할 때마다 정부의 어떤 개입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마켓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는 시장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리스크를 증폭하고 생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부 주체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격이 분출했다, 축소됐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시장에 대한 개입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많이 좀 했다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준칙이 없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8페이지에는 저희가 일부러 이거를 좀 확대를 했어요. 사실은. 지난 8월 달까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정산 이후에 개법하고 다시 또 거래량이 축소되고 가격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ETF 시장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상당히 어떤 제출 이벤트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래서 제출했던 그런 상황이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좀 소강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마켓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조건이 됐든지 간에 유동성에 대한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시장은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상 끝나면 어느 누구도 이제 사실 사거나 팔 그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를 안 하죠. 그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하고 시장 조성자들이 들어와서 메인 매도가 자유롭게 돼가지고 이제 유동성을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금융기관에 들어오더라도 뭐 그들이 사거나 팔거나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성에 대한 보강이 이제 반드시 필요로 하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보강을 저희 쪽에서 극단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내외 거래에 있어서의 포션이 장외 포션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장내로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할당 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히 무상할당인 업종들을 대상으로 장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의무 조항을 좀 강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외에 대한 포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내 거래에 대한 유동성 보강이 안 되면 파생이든 뭐 금융상품이든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에는 저희가 마켓에 대한 리서치 페이퍼 만들거나 분석할 때 항상 첫 번째로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켓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냐, 뭐 가격에 대한 것들 등락을 보면 리스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Y축에 보시면은 그 왼편에 있는 Y축 보시면 그게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연간 변동성이라는 지표가 되겠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하고 이전에 그 리스크에 대한 크기는 다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ETS 시장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코스피 시장보다 한 2배 정도 리스크가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 리스크가 큰데 어떤 그 위험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전무해요. 그 부분이 이제 파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현물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파생 상품은 이제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면밀히 봐야 된다. 10페이지에는 늘 뭐 시장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인증량하고 할당량에 대한 레이쇼 이런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죠. 오른편에 있는 그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이제 보면은 할당량하고 인증량에 대한 누적 과부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할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페어하게 1대1에 대한 관점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 사이사이의 이벤트들 때문에 어떤 수급 불균형으로 이제 최근에 가격이 들쭉날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는 그 경매 시장, 그리고 장내 시장, 장외 시장에 대한 볼륨하고 그런 것들을 쭉 거래량을 그리고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 노란색 선은 그 세계 시장에 대한 거래량에 대해서 가중평균한 가격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는 장내 거래에 대한 누적 비중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초반에 장외 거래가 포지션이 만 90%, 80%까지 됐다가 최근에는 장외 비중이 많이 이제 줄었죠. 그 준 이유는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들어와서 장내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견인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장외 거래에 대한 포지션이 저렇게 높으면은 매매 주체들 간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가격 왜곡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개선해야 됩니다. 글로벌한 스탠다드 폼을 보면은 장외 비중이, 장 밖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한 20%쯤 돼야 돼요. 장내가 한 80에서 90%가 돼야지 마켓이 효율이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렇게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될 여지는 많은데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에 대한 것들 12페이지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하고 그러니까 할당량 곱하기 가격이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은 뭐 평균적으로 개장 이후에 평균적으로 한 12조 원의 마켓 밸류를 갖고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 ETS 시장이 되겠고요. 그 옆에 거래량 회전율에 대한 그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들을 다 평균 내게 되면 한 5.8% 그 유통량이 이제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는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안타까운데, 뭐냐면은 제가 그 대한민국 ETS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일성으로 얘기된 게 거래소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해 줄 거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논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증권회사나 이런 증권 쪽에다 보면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누가 샀는지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쪽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개장할 때. 근데
그것들이 이제 안 받아들여졌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계속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최근에 2022년 8월 달에 처음 공개를 했어요. 거래소에서. 그 온실가스 정보센터 이런 쪽에서죠. 그래서 그때부터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부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적에 대한 것들은 22년 8월 달부터 최근 것까지에 대한 값만 가지고 순매수하고 누적 거래 비중을 이제 계산하고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3자에 대한 포션이 순매수가 한 50%좀 안 되는 48%고, 플러스 전환 부분이 한 39%쯤 되고요. 반대로 매도 쪽에 포션은 산업 부분이 이제 매도를 상당히 강하게 해서 한 95%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산업 부분에 대한 매도를 시장 조성자하고 전환 부분에서 매집하면서 마켓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래프는 샀다 팔았다는 거, 매수했다 매도했다라는 그 전체량, 거래된 양에 대한 포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자인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들이 72%를 보여주고 있다. 엄청난 그 포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순거래량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의 그 72.5%가 절대적으로 큰데, 최근에 산업 부분의 매도를 안 치더라도 거래량은 늘어나는 이유는 제3자인 증권사 자기네들끼리 매매해요. 그러니까 자전거래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제 거품이 있는 거래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필터링 하셔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중간에 14페이지에는 저희가 조금 앞부분에 있는 얘기들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중간 요약을 했는데, 대한민국 ETS 시장은 무상할당 시장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싶고요. 아무리 10% 한다고 그래도 다 그거는 거짓된 값이고, 1.5%인 실질 그 경매 물량을 보게 되면은 98.5%인 이게 현실적인 그 값이다. 그러면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무상이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오르던 내리든지에 대한 민감성, 탄력성은 상당히 적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할당 대상 업체들의 그 어려움이 뭐냐? 부족할 때 시장에서 못 살 것에 대한 걱정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고 가격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모자랄 때 배출권을 못 사서 벌금을 낼 것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배출권은 시장에 아무도 안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강제된 게 2월 제한 조치를 이제 중간에 나왔던 얘기고, 그렇죠. 사실 본질은 지금도 2월 제한 조치가 있지만은 업체들의 기본 스탠스는 최대한 넘기자거든요. 2월 제한에 거기에 딱 그 버짓에 딱 맞추고 나머지는 무조건 넘기자예요. 2월 극대화의 포지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뭐 어떤 2월 제한 다 좋은데 결국은 유동성 리스크인 그 배출권 확보에 대해서 이제 그 주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대한민국 ETS 시장은 무상에 대한 포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배출권 확보 여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에 아주 노출이 크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는 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노란색 선이 기준 가격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24개월 평균을 해가지고 연두색 선에 대한 24개월치에 대한 평균 값을 쭉 1년 동안 유지하고, 그 값에다가 곱하기 0.6한 오렌지색 선이 이제 하단이 되죠. 그래서 시장 안정화 조치 하단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 노란색 선이 그 하단을 관통할 때 이제 시장에 대한 개입 발동이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계단 같은 경우 노란색 선 점선이 이제 빨간색 선을 뚫었고 또 노란색 점선도 뚫었잖아요. 사실은 그 빨간색 선을 뚫었을 때 정부는 그 어떤 정부 개입 차원에서 유동성에 대한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사줬어야 되는데 사지는 않고 최저거래가격제도라는 것들을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서 규정을 고쳐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시 반편적인 그런 최저거래가격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고 그 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어떤 그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될 때에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좀 임의적이고 자의적이고 그런 그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저는 왜 하필 11월 29일 날 발동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그 부처에다가 좀 논의를 했었어요. 어떤 기준이 있었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입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들한테 다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하필 29일이고 왜 그 가격인지에 대한 것들은 참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조치가 발동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기준이 명확해야죠. 그게 없으면은 시장 참여자들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고 리스크거든요. 준칙이 없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16페이지에는 경매시장 쪽에 대한 수급 상황이고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는 수요 우위였고 경매시장도 코로나 이후에는 공급 우위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이제 등락폭이 컸다. 그래서 최근에 좀 관찰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이 남아도니까 현물시장에서 경매 며칠 전에 현물시장에 대한 가격을 매도를 많이 쳐서 끌어내리고 며칠 후에 경매시장에 그 싸게 반영이 되거든요. 현물 가격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싸게 이제 경매시장에서 그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매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페이지는 저희가 그 2019년 1월 달부터 최근까지 경매시장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것들을 쭉 뭐 그래프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는 발전 전환 부분에 뭐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아돌아서 할당권이 많이 남아돌아서 이제 그 경매시장을 통해서 강하게 매집하는 그 힘은 이제 많이 약화가 돼 있다. 그래서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 18페이지에는 저희가 이거는 따로 저희 회사만 갖고 있는 그 지표 중에 하나인데 발전 회사들의 입장에서 탄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대체로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력 시장에서 이 포지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마켓에 대한 투자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클라이밋 스프레드, 뭐 크린 다크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크린 다크 스프레드에 대한 개념은 전력 가격 빼기 다크가 이제 어둡잖아요. 그래서 석탄으로 보시면 돼요. 전력 가격 빼기 석탄 가격 빼기 탄소 배출권 가격이 플러스냐 그렇게 정해 내리고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은 석탄 발전을 하고 탄소 비용까지도 커버함에도 불구하고 전력 판매한 가격이 이익이 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밑에 있는 크린 스파크 스프레드는 전력 가격 빼기 가스 가격 빼기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는 가스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전력 가격에서 빼더라도 마진이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ETS 저희 탄소 배출권 시장 포함한 에너지 시장은 석탄 발전을 통한 마진은 여전히 플러스다. 그리고 중간에 파란색 선이 2015년도에 많이 레벨이 낮아졌잖아요. 그 전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탄소 배출권이 상장된 2015년에는 그 값을 뺀 그 값이 되겠고 그 이전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지표의 의미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로 인해서 석탄 발전에 대한 마진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석탄 발전에 대한 포션이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하도 그 가격에 대해서 기준이 없고 이게 지금 형성되는 가격이 비싼지 싼지 뭐 이런 잣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탄소 배출권 시장에 있어서 수급 지표들을 다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든 뭐 이것저것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적정한 그 기준 가격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뭐 8,500원짜리 시장이 저희 쪽에서 바라본 기준하고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저평가되고 있는지 고평가되고 있는지 이런 기준 잣대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ETS 시장의 KAU 가격은 상당히 싸다. 다음 20페이지에는 저는 파생 상품을 전공한 사람인데 파생 상품에 대한 필요성 어느 누구보다도 이쪽 시장에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4년도든 25년도든 파생 상품을 들어오겠다라는 그 로드맵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현물 시장에 대해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스팟 시장이 현물 시장이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파생 상품은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파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현물 시장에 대한 것들이 불안하고 부실하면은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려볼게요. 엄마가 건강해 아기도 건강한 아기 나오잖아요. 엄마가 되는 시장이 현물 시장이거든요. 현물 시장이 건강해야지 나오는 출생되는 파생되는 상품인 파생 상품 시장도 안전하게 잘 돌아가요. 지금 상태에서 파생은 제가 확언하건데 절대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21페이지에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할당 시장하고 경매 시장에 대한 마켓 구조에 대한 변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변화가 많았죠. 뭐 휴장하는 일도 많았고 뭐 남아 도는 물량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비교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22페이지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마켓에다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에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 이유는 뭐냐면은 분명히 방향은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 뭐뭐 해야 된다는 얘기도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8가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유상할당에 대한 강화. 할당을 유상할당 늘린다는 얘기는 늘 하죠. 그럼 몇 % 늘릴 거냐? 할당량 전체에서 몇 프로 가져갈 거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할당 대상 업종에서 뭐 10% 이건 얘기하지 말고 할당된 전체 국가에 할당된 양 전체에서 몇 %를 유상으로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해가 했으면 좋겠다. 뭐 유상 업종에서 10%, 20% 이거는 좀 거짓된 표현이고요.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 두 번째, 무상할당에 대한 2월 금지. 대한민국 ETS 시장이 이렇게 어렵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무상할당이 워낙 많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할당이 많고 마켓 가격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게 되면 업체들은 그대로 그 수익률이 무한대거든요. 남은 업체들은 이제 제로에 얻어가지고 뭐 4만 원, 3만 원 이거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률 관점은 무한대 수익률이거든요. 이런 그 좋은 상품이 어디 있어요? 무한대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있어서 재화에 대해서 비용이 지불되는 게 없이 운영되는 시장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백약이 무효한 그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월 할당에 대한 2월 금지에 대해서는 업체들 입장에서 되게 싫어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무상으로 받은 거는 올해 거 받은 건 올해 거지만 쓰고 끝내야 되겠죠. 그걸 왜 계속해서 제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닌 재화인데 그걸 왜 계속해서 재산권이 있는 것처럼 플레이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무상할당이 남았다라는 거는 2월 제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샀는데 남았다. 그건 무제한 이유를 알아서 하게끔 좀 강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소견입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개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뭐 KETS를 도입하겠다 얘기했는데 그거는 벌써 뭐 5년 전에 다 얘기했던 얘기예요.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별거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5년 전에도 벌써 저희 회사도 그 교수님들하고 그 용역을 다 했었고요. 5년 전에도 다 했었고 그때 다 결론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그 따라하자, 뭐 캘리포니아 ETS 따라하자 다 있었던 얘기인데 뭐 지금 새롭게 나올 건 없고요. 그래서 늘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이거 제대로 된 얘기들은 없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개선 조치는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탄소 ETS 시장에서의 관건은 뭐냐면은 공급 사이드를 통제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적인 보강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카본 시장에서 디맨드 수요 사이드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근데 정부 정책 당국에서는 공급 사이드만 핸들링을 잘하면 경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보죠. 가격이 오르면은 경매 물량 왕 풀어서 가격 통제하고 모자라면은 물량 풀어서 또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경매 쪽에 대해서 물량을 풀었다 늘렸다 하게 되면 충분히 가격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 이게 이제 유럽 ETS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스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 조치는 반드시 뭐 최근에 뭐 경매 물량 하겠다는 얘기 했는데 그 얘기는 벌써 뭐 5년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5년에 대한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고생을 한 거죠. 개인 투자자에 대한 참여 허용.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시장은 그렇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션업에 있었을 때에 대한 그 상품 그 상장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참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내 거래 의무화, 아까 얘기했듯이 장외 포션이 워낙 크면, 자 보세요. 12조짜리 시장인데 장내외로 나눠져 있어요. 아까 49% 그렇게 거의 뭐 6조 시장이거든요. 이 조그만 시장은 왜 이렇게 둘로 나눌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상할당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장외 거래를 좀 금지하고 그 물량을 다 장내로 이게 올 수 있게끔 좀 강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경매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낙찰 가격에 대한 거는 발표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낙찰 가격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최고 응찰가, 최저 응찰가 그 할 때 그 가격에 대해서는 리미테이션 제한이 없어요. 현물 시장이 만약에 뭐 2만 원이다. 2만 원인데 현물 시장이. 제가 그 다음날 경매 시장에 들어갈 때 꼭 그 경매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난 10만 원을 써내도 돼요. 무조건 그 물량을 가져가고 싶으면 가격을 높은 순서대로 써낸 사람부터 이제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써내는데, 보면은 어느 때 보면은 최고 응찰가는 아마 5만 원 써내고 마켓 가격은 2만 원짜리예요. 그게 높게 써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그래프 보게 되면은 3만 원에 캔들 차트가 그려져요. 그 공포죠. 야, 이거 5만 원도 갈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번째, 비대칭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거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표현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아요. 디테일한 얘기들도 많은데 이거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좀 제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마켓을 운영하는 주체가 정보 비대칭성을 생산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래소도 환경부든 공단이든 이런 주체가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보도자료를 정시에 딱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 행동들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탄소 배출권 시장이 더 디벨롭 돼가지고 개인 투자자 들어오고 파생 들어오고 막 이런 거 들어오고 뭐 외국인 들어오고 막 했었을 때 지금과 같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애티튜드를 보이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소송감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에 대한 것들도 이런 것들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요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이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은 아주 대한민국 ETS 시장이 무너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딱 두 가지죠. 무상할당하고 정보 비대칭성. 이거 개선 안 되면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도입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파 시장이 엉망인데 파생상품은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 제가 그 22페이지 준비한 건 얼추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탄소 배출권 시장에 있어서 공급 사이드에 대한 것들을 잘 통제 제약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ETS 시장은 어느 정도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경매 시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포션을 늘려야 된다. 이 얘기 다시 표현하면 유상할당에 대한 포션을 늘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무상으로 쭉 잘 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유상에 대한 포션이 늘어나면 그 해당 업체들에 대한 반발이 크겠죠. 어느 순간 우리 회사의 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악화가 되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은 경매 시장에서 수익금이 있거든요. 그동안 유상할당해서 얻어낸 그 수익금의 규모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조 한 3천억 원이 됩니다. 그 물량을 유상 포션이 큰 업종에다가 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반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유상 수익금을 통해서 이제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또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부 ENR 김태선 대표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참여자 확대, 상품 다양화, 시장 안정화, 거래 기반 강화와 같은 탄소 배출권 제도의 시행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다양한 탄소 배출권 시장 지표를 활용해 탄소 배출권 시장 현황을 설명해 주셨으며 오늘 주제와 관련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토론위원님들이 각자 준비하신 말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김태선 대표님 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센터에서 왔고요. 저희는 이제 NGO다 보니까 정부에 조금 할 얘기 다 하는데 특히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얘기를 했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저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김태선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8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다 공유합니다. 동의하고 저만큼 시원하게 말씀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특히 이제 심각한 정보 비대칭 개선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장 플레이어들이 다 같이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여지까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기업의 그 영업에 이제 비밀에 방해를 줄 수 있다,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유 하에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한 게 제가 이제 2015년 이제 배출권 거래제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제 환경부 관계자들이 셀 수 없이 바뀌었죠. 네. 이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지속적으로 쭉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속 오랫동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잠깐 거쳐가는 분들이 잠깐 그 당시에 자문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문을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이 정책에 반영돼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시장 개입들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저희 배출권 시장이 그냥 가격으로 그냥 거의 플럭추에이션을 보여줬던 그런 까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담당자들의 저는 역량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량을 어떻게 쭉 가져갈 수 있을지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담당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거를 환경부 내에서도 잘 알고 있고 이거를 1년 공부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노력도 정부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이 사항을 쭉 지켜볼 수 있는 바뀌지 않은 그런 전문가 형태의 그런 담당자들이 있어야지만 이 시장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시장을 이해할 줄 알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활성화 관련된 이제 안정화 관련된 이제 물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일단 두려워합니다. 네, 뭐가 많이 들어오고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약간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이 배출권 거래제를 마켓 메커니즘으로 보지 않고 규제 시장으로 본다는 그 시각부터
조금 바뀌지 않는다면 이게 원래의 목적대로 시장 메커니즘을 굴러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신지훈 전문위원님 발언 주실 순서 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환경단체 그래서 그 전문위원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지만 기후변화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쪽에서 리서치 활동이나 이제 캠페인 전략 수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 제도를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의 역할, 재원 마련 이런 측면에서 탄소 프라이싱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런 기능에 있어서 탄소 배출권 제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못 되고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안타깝다 우리나라의 현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일단 아까 잠깐 다크 스프레드 말씀해 주셨지만 탄소 배출권 제도와 전력 시장의 연계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관련해 갖고 전력 시장이 변해야 되는데 전력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가격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명목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연량 단가라는 부분에 아주 일부분 궁극적으로 탄소의 가격을 어떻게 전략 가격에 반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소비자한테 반영시킬 것이냐 라는 문제 역시 이 부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미비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대표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모두의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꽤 어렵습니다. 사실 내용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오래 했거든요. 올해 이제 그린피스에 온 사람인데 시장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지금 기후 관련된 쪽에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오늘 얘기 들을 때 또 새로운 내용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고개를 많이 끄덕였는데 일단은 그 말씀 주신 마지막 페이지에 8가지 제안에 대해서 저도 김소희 사무총장님과 마찬가지로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아마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무상할당 관련된 부분을 의무적으로 장내에서 매도를 해서 거래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 마찬가지로 2월 금지를 제도화하는 방안, 특히 이제 공급 중심의 정부의 역할을 경매 시장에서 잘 한다면은 시장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라는 측면에서 사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준비를 해왔었는데 오늘 잠깐 이제 시장에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특화돼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말을 삼가야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캡, 즉 배출오염 총량 부분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배출오염 총량을 낮추고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보 공개 불투명성, 소위 말해서 지금 의사결정에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도 그 과정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실 때는 상당히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의견을 잘 들었고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 관련해서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반대가 아니라 아까 이제 개인의 시장 참여 관련된 쪽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마켓캡을 늘리고 유동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특히 유동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개인의 시장 참여가 그때까지 경험을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금융상품 많이 보셨을 입장에서 저 동의는 되는데 다만 약간 이게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캡이 작은 종목의 개인들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변동성이 초래되면서 개인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원론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인 건지 선제적으로 안정한 방안들이 만들어진 후에 개인이 들어가는 방안이 맞는 건지 그런 측면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지훈 전문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질문에 관련된 답은 한꺼번에 정리해서 같이 진행해 주실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황덕현 기자님의 말씀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덕현이라고 하고요. 기후랑 환경 쪽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환경이랑 기후 담당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만 환경이랑 기후 담당하는 기자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 문제에서도 기후랑 환경 문제가 엮일 수 있고 금융이랑 산업 또 정치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담하는 기자로서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주로 관심 가졌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기후 변화가 날씨라든지 친환경에 주는 영향 그리고 산업계 배출량이라든지 하는 쪽에 주는 영향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여기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마켓 메이킹이라든지 이제 녹색 자금 운용하는 쪽에서는 좀 관심이 덜 했다는 좀 아쉬움을 오늘 자리를 통해서 좀 더 가지게 되었고 주변의 기자들하고도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의 이제 시장의 불안전성이라든지 불완전성이 크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참여해가지고 이쪽으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조금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덕현 기자님이었습니다. 자, 발제에 대한 모든 토론위원분들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 안정화, 최저 가격제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바로 며칠 전 11월 29일 정부에서는 국내 탄소 배출권 최저 가격제를 다시 시행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배출권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11월 29일에 거래된 2023년 할당 배출권 KAU23은 1톤당 7,750원으로 한 달 전 11,300원보다 약 4,000원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편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격 통제 외에 탄소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토론위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태선 대표님 설명 주실 때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 발동이 왜 지금 시기냐, 적절했냐,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런 시장 조치 시행령 안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발동 요건이 있잖아요. 그 발동 요건을 봤을 때 저도 좀 말씀을 주셔서 찾아봤는데 이제 최근 1개월간의 배출권 가격이 직전 2년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60% 이하 떨어졌을 때 그런 가격을 발동시키잖아요. 최저 가격을. 어쨌든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최근 1개월 배출권 평균 가격이 10,000원이 안 됐어요. 9,900원 정도였고요. 직전 2년 평균가 60% 이하가 12,000원이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7,000원이면 저는 발동을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시기상에 진짜 이제 선택을 좀 늦게 한 건지 아니면 뭔가 진짜 예전처럼 정부가 개입을 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네. 얼마에 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런 개입을 했던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었는지 그게 살짝 궁금하고요. 네. 실제로 지금의 배출권 가격이 낮은 건 정말 복합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그 기업들의 생산 활동량도 낮아졌고 실제로 낮아졌고 경기도 너무 안 좋았고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3기 때 할당했던 양은 좀 많고 그러니까 남으니까 실제로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산업체에서 이제 매도도 많았고 그걸로 또 돈을 버니까 또 그 욕도 지금 계속 듣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 사기가 되기 전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배출권 이제 할당량에 대한 변경은 없을 거라고 이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변경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일면 동의합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가격이 지금 너무 낮으니까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이 그닥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단기간에 2023년인가 2024년 사이에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도 좀 동시에 좀 궁금해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신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답변. 네, 같이 답변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그 아까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마켓을 제대로 돌려면 이제 수급의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 우리 장표에서 보셨다시피 정상 이후에 이제 거래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 들어오는 거 하고 플러스 뭐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또 민감들 하니 또 보유 한도도 좀 설정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체들이 이제 싫어할 거란 말이죠. 정산할 때 이제 개인 투자자 다 사들이면 모자라면 못 사니까 그럴 때 그 리스크도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그 방편으로는 연말까지만 거래하고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달부터 정산까지는 개인 투자자 못 들어오게 좀 막고 그리고 1년의 정책적인 것들을 좀 보강하면 거래 없는 그런 기간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매매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 참여하고 하면 이제 1년 내내 거래량이 이제 수반될 수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샀다 팔았다거든요. 자기 계정으로 내가 샀다 팔았다요, 혼자서. 그러니까 거래량은 엄청 늘어났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마켓이 활성화가 잘 됐다라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 투자자 제3자가 들어와서 마켓을 좀 유동성을 인핸스 시키는 게 이제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소견이고요. 그리고 저기 사무총장님 말씀은 일단은 그 시장 안정화 조치의 뒷 배경에는 경매 시장하고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하고 지금까지 따로 갔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좀 물어봤죠. 왜 하필 29일 했냐. 11월 24일도 있었고 21일도 있었는데 왜 하필 29일이나 했더니 답변을 정확히 못 주셨어요. 그 전에 조치를 한 번 취했다. 경매 시장에 대한 물량을 조금 줄이는 그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 이게 계속 내리더라. 그래서 이번에 29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2년 평균에다가 0.6 한 것을 뚫리면은 이제 들어야 되는데 예전의 조건에는 그 뚫린 이후에 5일 연속 어쩌고 저쩌고 한 그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분석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딱딱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는데 지난번하고 이번에는 그 담당 과장님이 바뀌셨는지 어쨌든 그 기준이 다 바뀌었어요. 그 내용이 풀어보니까 상당히 자의적이었던 것. 그러니까 정부 정책 당국의 어떤 자의적인 것이 강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거는 더 강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개입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라는 또 명분도 갖고 있어요. 조항에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유럽 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좀 봐왔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답인 것 같아요. 물량 통제를 해서 가격을 조정하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맞는 것 같고, 대한민국 현실도.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물량 통제를 해가지고 가격을 흔들리게 하겠다는 그 로직은 맞는데, 유럽하고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그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켓 참여자들도 다르고, 마켓에 대해서 에너지 시장 포트폴리오 라인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탄소 시장인데 유럽은 전력, 석탄, 가스 마지막에 탄소라는 그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라인업이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덩그러니 탄소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거기에는 뭐 발전회사가 뭐 한 만여 개가 되는 것 같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그만 발전소도. 거기 안에 그 그리드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 27개 나라들 전력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량 통제를 해가지고 가격에 영향을 주려면 무상할당이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유상이기 때문에 유럽의 그 물량 통제로 해서 이게 가격의 흔들림이 그 로직이 되는데 우리는 무상할당이 왕 많은데 이게 안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연결고리가.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대한 것들을 유상할당을 많이 일단 하고
그리고서 이제 물량 조정하게 되면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이제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뭐 27개 나라들이 함께 하고 있고, 완전 경쟁으로 해서 가격 결정이 다 되고 있고, 그리고 유상할당에 대한 포션이 뭐 전력회사 같은 경우 100%고, 뭐 산업 부분 한 60% 되면 다 에그리게이트 하면 한 60-70% 전체 할당에 있어서 그런 유상 포지션을 갖고 있고, 우리는 달랑 1.5%인데 유럽이 아무리 좋은 기준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나라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채택이 안 돼요. 빨리 유상할당에 대한 포지션을 현실화해야 된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남아 돌고 가격이 빠지니까 남아도는 유통 물량을 일정 부분 빼버려요. 경매를 안 하는 얘기죠. 경매 안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EU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업체들은 탄소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자기네 자체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싼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죠. 그죠? 경매 이쪽 시장에 비싼 거 안 사고 자기네 자체 감축하고 이거를 이제 이행하는 데 쓰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매수세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가격이 또 EU의 가격이 또 빠져요. 그럼 또 다시 남아 돌아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거든요. 이러면서 감축도 하면서 가격도 올리면서 드라이브 거는데 우리는 그 작동이 안 돼요. 유상할당에 대한 포지션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유사할당 관련된 쪽으로 답이 오는 것 같은데, 가격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뭐 조금 결이 닿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보니까 EUA를 많이 반영한 금융상품 ETF가 이제 탄소배출권 ETF가 있잖아요, 글로벌리.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이제 거래가 되니까 소액 투자할 수도 있고, 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내리는 날 왜 내렸냐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 좀 많이 내렸거든요. 70유로 한 중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속 이제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ETS 가격 차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 내리고 오르는데 이유가 조금 EU 리즌이 분명히 좀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와 닿아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우리도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산업활동 저하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데일리 움직임을 보면 이래요. 뭐 예를 들어 유럽에서 나오는 산업경제 관련된 뭐 예고지표가 약하게 나오니까 앞으로 경제활동이 약해져갖고 산업생산이 약해지니까 배출량이 감소될 것 같고, 그래서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약해질 것 같아서 가격이 내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게 정상적인 시장인데 한국은 이제 전혀 그런 얘기들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사실은 최저가격제를 비롯한 뭐 가격 관련된 제도의 보완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꾸 그 얘기만 좀 고수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어쨌든 캡과 유상할당 관련된 부분에서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거 좀 연구원님 말씀 중에 좀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되게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유럽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입김이 워낙 세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있는데, 유럽은 에너지장 가격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휴일 스위칭으로 보는데, 러우 사태 터졌을 때 막 100유로 막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자극을 했던 에너지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일 스위칭 관점에서 보면은 유럽의 발전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할 때 이제 선호하는 에너지는 석탄하고 가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뭐 원전이 있는 데 있고 뭐 다 다른데 27개 전체 평균을 내게 되면 여전히 발전회사 입장에서 이제 화석 쪽에 대한 포션이 높아요. 그래서 석탄하고 가스에 대한 가격이 민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파생된 게 탄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분출하니까 발전회사들 입장에서 천연가스를 사서 파워를 이제 생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석탄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더 있죠. 그래서 그때 가격 오르는 것 보면은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플랜트 선호를 이제 안 하고 석탄을 싸니까 석탄 태워서 발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태우니까 탄소에 대한 매수세가 이제 견인이 될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로직이 이제 유럽에서는 잘 작동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유럽의 그 로직을 대한민국 데이터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봤는데 한 8만 원, 7만 원 나와요. 탄소 배출 이론 가격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메커니즘 잘 돌아가가지고 탄소 가격 결정에서 석탄하고 가스 간의 퓨얼 스위칭을 가지고 IB들이나 그 투자자들이 이제 페어 밸류를 찾고선 과대평가인지 과소평가인지에 대한 그 매매 기준을 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네, 황덕현 기자님.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인 참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물론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개인들이 이제 개인들이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중요성, 그러니까 우선 탄소 배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접근성을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증권시장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IRP라든지 퇴직연금 같은 거 가입하려고 하면은 교육을 이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최소한의 이 정보 전달 같은 것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감독이라든지 감독까지는 아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이를테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아니면은 이것들을 조금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면은 방금 개인들 참여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우려가 되는 뭐 가격적인 문제라든지 시장 참여의 의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뭐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다만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까지 가지 않았으면 않은 게 좋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통제를 강화하는 경우 이게 족쇄만 여러 개 차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좀 더 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ETS 시장에 대한 성패는 딱 그거예요. 공급 사이드를 통제해야 된다. 그것만 잘 잡으면 수요 사이드는 이제 뭐 주체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할당 대상 업체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부 쪽에서는 핸들링할 수 없는 거고 딱 두 가지입니다. 경매 시장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같이 연결해서 가고, 그러니까 그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별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켓이 이제 너무나 유동성이 많아서 공급 과잉이면은 경매 물량을 과감하게 축소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제일 답답했던 거는 아니 그 1월 달부터 저희가 경매장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라인을 통해서 이제 경매장 그거 지금 다 거기 밀리는데 그거 다들 아니 가뜩이나 할당 시장 쪽에서 할당 시장 중에 남아도는데 왜 경매 시장에 공급을 왜 또 하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 소견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은 무조건 제 3차 계획까지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반론은 뭐냐면 경매 수익금이 없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시장이 죽는데 뭐 경매 수익금을 찾는 걸 목표로 두면 안 되죠. 시장부터 가격을 좀 끌어올려서 비싸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때 경매를 해가지고 더 비싸게 공급해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싼 거 공급해주지 말고 그러면 이제 시장부터 이제 심폐소생 해가지고 살리고 시장부터 그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경매 물량에 대해서는 12월은 일단 반으로 줄이긴 했어요. 그 가격이 또 너무 떨어지고 이걸 좀 어떻게라도 끌어올릴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심폐소생술 수준이니까. 근데 그 지금 거래하는 그 가격이 떨어진 주 요인도 시장 조성자라고 참여했던 그 증권사들이 워낙 정부가 참여하라고 참여했는데 가격들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하니까 다 적자가 나니까 그 사람들도 다 던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조성사로 참여했던 증권사의 그 담당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네. 그래서 이 앞단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내용이 저는 그게 더 픽스가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사기로 계획된 2025년에는 캡을 낮추고 NDC에 맞춰 목표에 맞춰서 캡을 낮추고 유상할당을
김태선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괜히 꼼수 부리지 말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유상할당을 몇 % 앞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서 이렇게 가겠다. 그 시그널을 EU는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목표를 저희는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럼 이제 기업들이 이제 부담이 된다.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내고를 해서 실제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을 줄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의 실효적인 조치가 이제 좀 취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유상할당을 몇 프로 하겠다라는 거는 이번 3차 계획기간에는 그게 변경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다 싶으면 시장 조성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뭔가 다른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오랫동안 이제 저희 국가 NDC랑 좀 연결돼서 국제감축 사이드랑 좀 연결돼서 기업들이 외부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달라. 원래는 10%였는데 지금 전체 할당량이 한 5% 정도로 낮춰졌거든요. 외부 감축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런 시그널이라도 좀 줘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어쨌든 물량을 가능한 많이 좀 시장 활성화 조성을 위한 물량을 좀 가지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게 이제 김태선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지점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외부 감축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올까봐 이제 환경부가 우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시장을 해치지 않은 정도에서 환경부가 시장 활성화 조성을 위한 물량으로 확보해 있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좀 써라. 이런 요청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활성화의 개인 참여 부분에 연계해서 기후총회에서 이제 글래스고에서 파리 협약 6조의 룰북이 만들어지면서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한편에서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그런 시장을 좀 세퍼레이트하게 구성해서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좀 연결돼서 시장 참여자 확대랑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걸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좀 이렇게 이 배출량을 앞으로 어떻게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배출과제도 허용 총량에 넣을 때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4기 제도를 마련할 때 수정된 NDC를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배출량 총량이 되겠죠.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NDC도 이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2025년에는 2035년 NDC를 국가의 감축 기획 목표를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뭐 논의 자체는 2030년의 감축량을 2018년에 40% 줄이는 그 NDC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출량 총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2035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있죠. 왜냐?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우리가 법상으로는 2040년까지의 배출량 이런 부분들을 발표해 주었어야 불구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당위죠. 그런데 이게 2030년까지의 NDC 수정 계획으로 올 3월에 뭐 가름하는 식으로 끝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조직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좀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또 거버넌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중위, 환경부, 산자부, 그다음에 산업체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의견을 맞춰가야 되는데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아쉬운 거는 국회 기후특위가 있으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주로 봐왔던 시장이 유럽이니까 유럽의 움직임을 잘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되는 그 간극은 상당히 크고 시범이라는 것들도 있어서 결국은 그 시범이 하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유럽을 따라라라는 거거든요. ETS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뭐 10년 차 접어든 시장이니까 그쪽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은 좀 많이 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게임이다. 트라이얼 버전이다라고 이제 용서를 할 수 있는데
10년 넘어가는 시장을 연습 게임 하는 그 시장은 될 수가 없죠. 빠르게 이제 좀 정상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럽의 ETS 시장 1차 계획 기간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들은 무상할당으로 100% 줬고, 남는 것들 2월 제한을 안 해서 배출권 가격이 0까지 빠지는 경험을 했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2월 하냐에 따라서 가격 형성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밀리니까 뭐 매도 한 개 치면은 2월을 3개 하는, 뭐 2월 3배 해주는 거가 이제 새롭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시장 개선사, 그러니까 마켓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면서 최악의 방안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일견 이해하는데, 결국은 그거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오를 때 또 강하게 했다가 내리면 또 완화했다가 계속 이럴 거냐라는 거거든요. 시바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차제에 좀 강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무상할당 받은 것도 그냥 하나 팔면 3개 2월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무상할당 뭐 10개 받으면 무조건 뭐 수량으로 그냥 몇 개만 남기고 몇 개 무조건 팔아라. 이거 아주 강한 그 비율을 만들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99개는 팔고 1개는 넘겨라. 이렇게 좀 그런 물량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계속해서 아까 저희 쪽에서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어떤 무상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2월 제한을 하지 말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사님. 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도 2월 제한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이라든지 산업부문이라든지 하는 섹터 안에서 이거를 가격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수량을 통제할 수 있는 이른바 그렇게 물량을 쥐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푼다든지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처음에 제도를 설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장이 커져야 나중에 뭐 유무상 활동량의 수량이 제한되든지 조정되었을 경우에도 시장이 죽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제가 최근에 뭐 업무하고 별도로 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공부를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무상 할당량의 비중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한 업계 관계자께서 그러면 이제 사업을 줄이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사업이 뭐 IT라든지 하는 쪽으로 뭐 장래 유망한 쪽은 아니고 레거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상 할당량이 아니라 무상 할당량을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뭐 현재 시장이 혹사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는 2월 제한 같은 거를 해제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빵원이 되는 시장은 아니니까 정부의 개입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2월을 풀고 또 요구에 따라서 또 풀고 아니면은 또 푼 거를 다시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글로벌로 나가는데도, 아니면은 글로벌에서 한국으로 진출하는데도 굉장히 가림막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김태선 대표님께 좀 궁금도 했었어가지고, 실제로 저희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업의 ESG 대응도 필요하고, 글로벌 목표 달성, 그러니까 그 파리협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정부의 규제 하에 움직이는 이런 배출권 거래 시장 말고도 자발적 탄소 시장의 역할을 해야지 기업의 참여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있고, 자발적 탄소 시장이 민간들의 참여를 좀 도와주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발빠르게 이제 싱가포르나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배출권 거래제를 거래하잖아요.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만들어진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또 추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하고 이 자발적 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고민들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뭐 물량이라든지 개인들의 참여라든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참여라든지 지금 배출권 거래제는 650개 정도 기업만 그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전 국민이 다 뭔가를 감축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저는 또 그런 바람이 한쪽에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는 거죠. 네, 네. 그냥 궁금합니다. 의견이. 100% 동의하고요. 자발적 배출권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오히려 저는 거꾸로 좀 생각해 봤어요. 자발적 배출권을 잘 만들면 불합리하게 형성되고 있는 규제 일상에 대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오히려 거꾸로. 원래는 정상적인 시장은 지금 탄소 배출권 KEU 마켓이 잘 돌아가서 규제 일상에 프라이싱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해서 이제 이거 잘 만들어서 이쪽으로 줘서 잘 개선시켜서 붐업시키는 그 로직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볼런터리티 크레딧에 대해서 유용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파리 협약 6.2조하고 6.4조에 보면 그 조항 때문에 자발적 크레딧에 대한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자발적 크레딧은 밑단으로 되는 그 뭐 ESG 경영이든 뭐 국가 NDC 달성이든 뭐 KOC 시장하고 연계해서 KETS 시장하고 또 같이 가는 것 등등 그 자발적 배출권 크레딧에 대한 활용성과 범용성이 워낙 넓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NDC 감축 목표에 있어서도 국제 감축 포션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규제 성격하고 좀 다르게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만드는 걸 오케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 같은 거 종종 보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그 자발적 크레딧에 이런 것들도 보고 그런데 보면은 하나 딱 궁금한 게 크레딧은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감축량도 얼마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모 의원한테 이렇게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 프로젝트에 뭐 몇백만 톤 감축하셨다고 하는데 이 감축 코스트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또 뭐가 문제냐면은 자발적 크레딧이더라도 감축량은 이제 계산하면 나오죠. 그럼 거기까지 감축하기까지의 원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그 가격을 이제 가지고 알아야지 시장에다가 비싸게 팔아야지 나한테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디테일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재무적인 성격들 뭐 IRR이 얼마인지 뭐 페이백 피리어드가 얼마인지 뭐 비용 편익 레이쇼가 얼마인지 이런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럽연합 EU가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U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고요. 전환기 중 보고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배출량 1톤당 10에서 5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 대상이 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업종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탄소 배출 자료조사 비용 부담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 철강업계는 탄소 배출이 많고 EU에 대한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도 탄소세 부과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세 대응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 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중소업체들에 대한
크레딧 지원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보면은 뭐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발적 크레딧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 그 중소업체들도 사실은 전체 포션에 있어서는 적지만 어쨌든 이 크레딧, 탄소 크레딧 얘기를 하면 되게 기가 쫑긋들 하셔요. 왜냐하면은 그 수익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탄소 감축 프로젝트도 하시고요, 뭐 신재생에너지 REC 시장 참여하셔서 태양광 하셔서 전기 생산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외로 부수적인 수익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좋아들 하셔요. 그래서 그 중소업체들이 필요로 한 건 이제 다양하게 공급망 관점에서도 이제 대기업에 납품할 때 밑단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겠고, 그래서 보면은 탄소 시장에서의 어떤 결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부가 벤처부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성격이 전혀 다르죠. 환경부는 이제 규제 베이스이고 중소기업 중기부는 이제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뭐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렇듯이 이제 크레딧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서 그 뭐 발급 크레딧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은 중소업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자발적 크레딧 시장에서 또 붐업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견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 그린피스 전문위원 신지윤님. 예. 탄소흡형 조정제도 뭐 이제 CBAM 관련해 갖고는 오늘 뭐 발제하신 내용은 없었으니까 뭐 조금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좀 되짚어 보면은 결국은 2025년까지는 전환기로 보고만 하지만 탄소 배출량을 2026년부터는 이제 6개 업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 비율을 높여가면서 결국은 국내와 이제 유럽의 어떤 탄소에 대한 그 가격 차이를 마치 관세인 것처럼 이렇게 반영을 시키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아서 한국의 비용 부담이 적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상태에서 수출되는 물량 같은 경우는 유럽에 세금을 내는 그런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럴 거면은 이제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뭐 그러면 한국에 사업을 못 하겠다, 뭐 일종의 탄소 누출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나라로 이게 또 이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고 한데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매듭을 지을 텐데 이제 이 이슈를 보면서 든 생각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 ESG 공시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측정부터 시작을 해가 나가는 건데 ESG 공시라는 부분도 궁극적으로 이제 기후공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기후공시를 도입하는 이유가 결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에 대한 장기 목표를 세우고 그걸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밝히고 관련된 재무적 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하라는 측면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기후공시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CBAM과 관련된 우리의 준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측정을 할 수 있고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간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권유고 자발적인 것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대기업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7, 8월 정도면은 아주 이쁜 보고서를 이렇게 좀 냅니다. 근데 점점 내용이 좋아져 갖고 최근에는 이제 어렵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스쿱3 배출량에 대한 것 발표를 하고 점점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재계 관련된 단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도입 상당히 좀 난색을 표명하고 늘 주저하지만 실제로 대기업들은 글로벌 현장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대기업들을 위해서 측정이나 이제 평가, 인증 이런 관련된 뭐 이제 컨설팅 회사라든지 뭐 회계법인이라든지 뭐 CRM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하게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라든지 아까 스코프3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공급망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시범 대응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조금 더 우리가 첫 단추를 느슨하지 않게 빨리 해서 어차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면은 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고 다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배철호 총량과 이상할당 관련된 쪽에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니까 덧붙여서 네. 그 기후 공시 부분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서플라이 기업의 그 생산에 필요한 F부터 Z까지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는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모든 사용량에 대한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다행히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내는 지속 가능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별로 유심히 잘 보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제 약간 자기네들 한 활동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약간 많이 이제 예쁘게 만든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그래도 발빠르게 환경정보 공개에 관련된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거기 이 개선 작업들을 했고 그걸 공청회를 하는 자리에 마침 또 패널로 갔는데 환경부가 최근 했던 이제 행사들 중에 이렇게 기업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던 경우가 없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환경부가 이렇게 뭔가를 환경정보 공개에 대한 거 우리가 어떻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면 대기업 내에서도 그걸 할 만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그걸 할 만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 서플라이 체인도 챙겨야 되는데 그걸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말씀 주셨던 스콥3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글로벌 아직 기준이나 뭐 이런 스탠다드가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공시 부분이 약간 좀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셨던 그 시범 대응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고 제품 만들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걸 바탕으로 적절하게 배출권 거래제가 적절한 가격으로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으로 대응이 된다 하면 저희도 한 5년 내로는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선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배양이 되고 동시에 한국의 배출권 거래 시장에 탄소 가격이 적절하게 반영이 된다면 그렇다 하면 시범 대응에는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일단은 그 시범 대응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좋을까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EU에 세금을 내라는 거라는 표현처럼 좀 적절한 표현이 오랜만에 생각이 났던 것 같고 제가 직전에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이 출입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업체당 3억 원씩 지원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도 나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돈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헬프데스크 만들어서 뭐 간헐적으로 뭐 물어보면은 대답해주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금 잘 설명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금융적 지원을 아니면 세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시범을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가 되게 보수적으로 나오자고 하면은 정부가 어떻게 하자고 할 때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대응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대응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철퇴를 맞거나 아니면은 위기가 도래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마다 항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환이라든지 적응 측면에 있어서 전환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돈을 지금 당장 얼마 지원을 해서 해주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토론위원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토론위원분들의 다양한 관점,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더 나누고 싶은 분 계시다면 자유롭게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좀 우려 섞인 걱정인데요. 그 시방권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니까 뭐 10배 이상 막 차이 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라는 것들.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가격을 또 끌어올리면 또 끌어올리는 대로 또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서 어떤 교환 관점에서 유럽의 배출권 하나는 대한민국 KA 10개랑 교환하는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싸니까요. 이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 면에서 그런 얘기를 불현듯 해봤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보니까 탄소 가격에 대해서 이제 뭐 미래에 얼마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뭐 이론적 논의들이 많잖아요.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죠. 트럼프가 생각하는 가격과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는 가격이 엄청 다른데 기업들이 이제 투자 의사결정 같은 걸 해야 될 때 탄소의 비용을 반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됐거든요. 대기업들, 글로벌 경쟁하는 기업들. 지금 이제 이 부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올해 저도 이제 이런 세미나 자리를 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S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가장 큰 정유기업이 내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탄소 가격을 꽤 높은 가격을 잡아놓고 2025년, 2030년, 뭐 2050년 어떻게 간다는 가정하에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투자 심의에 올린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P로 시작되는 엄청난 근철강에서 우리나라 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회사도 기업 무슨 보고서에 보니까 슬그머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부 심의 의사결정에 그런 사회적 탄소 비용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기업들이 위험을 본질적으로 감지를 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가 빨리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그 지금 당연히 EU 가격과 한국 가격 배출량 차이 가격 곱하기 뭐 P라는 기업이 배출한 배출량을 곱하면은 몇 조 원의 부담이라는 것 계산이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도가 빨리 좀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동기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8가지 안을 마련했잖아요. 개선해야 될 것들을 8가지 했는데 거기서도 우선순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8개 중에 우선 3가지 정도는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드리면 유상할당 쪽은 좀 과감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부 정책을 필 때 이번에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초과상관 다 태운 다음에 이제 대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산하기 전에 상반기 한 2월달, 3월달, 2월 제한 언제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을 딱 명확했으면 이렇게 가격이 밀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듯이 유상할당에 대한 것들도 뭐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오게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금융기관만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간접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시장도 보면은 뭐 ETN, ETF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 사례 전례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스파 시장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ETN, ETF도 서브 구조로 해서 파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차가 되는 것들이 여전히 부실한데 이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렇고요. 장내거래 의무화는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무상할당 한 것도 쥐락펴락하면서 정책에 대한 위반도 하니 뭐 무상으로 준 배출권에 대해서 업체들한테 장내거래를 유도하게끔 하는 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스파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 3가지를 먼저 보강하고 그 이후에 탄소 파생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된다.
라는 것들이 저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지막 발언이라면 네, 저도 이 8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순위는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2025년 사기 시작하기 전에 2024년 뭐 환경부는 내년 초에 뭐 개선 사항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아직 계속 연구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 유상할당에 대한 퍼센티지가 담기는지 그리고 캡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 그거를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유상할당 강화랑 저희는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 개선 차원에서 이제 외부 감축 부분이 좀 조금만 더 활성화돼서 기업들이 탄소 시장에서 더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개인 투자자 시장 참여 허용이랑 연결돼서 자발적 시장이랑 연결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뭐 배추권 거래제 시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어쨌든 글로벌에서는 석탄 발전 페이즈 아웃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탄소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환경급전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환경급전이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정상화돼야지만 이 탄소 배출권 시장도 저희는 같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에너지 요금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워낙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에너지 요금 역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지 전 국민이 다 이 탄소 중립 대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요금이 높아야지만 에너지 절약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저희가 전력 부분의 이제 에너지 전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친환경 규제와 자본시장,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추가 발언 사항 없으시면 여기서 본 토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테크니컬,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 기본적 기술적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오늘 솔루션 이제 사실 유동성, 가격 안정 관련된 부분에 출발하셔갖고 많은 부분들 짚어주신 게 꽤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회자도 아니지만 갑자기 사회자 말씀드리는데 토론자분들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깨달은 내용들이 있어 유익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항상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원래 올해까지 배출권 제도 개선을 확정시켰다고 그러다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내년에 어쨌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의견들을 좀 담아서 좀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해봅니다. 올해 3월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IPCC 보고서가 3월에 나왔는데 그 다음날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나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그때도 이렇게 별일 없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신의 그것에 무관심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 너무 가깝지 않고 나와는 조금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도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먼 이야기일 수 있고 나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물건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필요에 대해서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탄소 다배출 업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는 앓는 소리를 하지만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많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생존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강하거나 아니면은 합리적인
방안,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서 충분하게 앞으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부에서는 이를테면 한무경 의원실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 탄소 중립을 따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이것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그러니까 산업에 밀접하게 빠르게 조금 대응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덕현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 조성자들의 사실 후배들이 많거든요. 지금 하는 친구들도 그래서 힘들어해요. 걱정되는 게 이제 탈모 증상도 있다는 친구도 있고 뭐 체중이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늘어났다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건 딱 그거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산업 부분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시장 조성자들이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 물량을 소진해 주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한 이유는 시장 조성자들도 사실은 수익을 어느 정도 목표를 하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좀 파악했더니. 걱정되는 거는 일단은 지금 뭐 25년도까지는 잉여에 대한 것들이 회자가 많이 되니 그 물량을 다 누가 사줄 것이냐.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아마도 시장 조성자들이 사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조성자들은 손실이 제가 계산해봤는데 2자릿수예요. 마이너스. 제가 계산하다가 말았어요. 지금 더 빠졌거든요. 제가 올 초부터 계산해가지고 했을 때도 2자리 손실에서 지금 더 빠졌으니 한 2배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 조성자들한테 계속해서 사달라라고 하기가 과연 될까요? 라는 퀘스천. 만약에 그들이 더 안 사주면 누가 사주죠? 잉여 물량은. 그게 진짜 본질적인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럼 시장 조성자 계속 뽑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혹자는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2월 제한 조치 해가지고 가격이 오르면은 또 이제 오른다고 또 걱정할 거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조성자들이 손실난 거 어느 정도 회복하려면 이제 손절 물량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도가 또 강해질 거고. 그럼 가격 언제 오르죠? 종합적으로 2월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시장 조성자 플레이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지금 이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무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지 그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규제와 자본시장,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 대책을 주제로 긴 시간 동안 2023 서울금융혁신 토론회를 함께했습니다. 토론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아나운서 이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